사회복지법제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에 대한 틀을 잡아드리고 용어를 설명해드려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은요, 크게 나누면은 총론 부분이라고 해서 법의 일반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총론, 법의 일반적인 법에 대한 모든 일반 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총론 부분이 있는데 3-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강론이라고 해서 각종 법률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각종 법률인데 여기서 강론에서 21문제에서 22문제 대부분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각종 법률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지우고 총론에서 3-4문제에 너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실제 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게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는데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부조라고 해서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 어려운 분들 위해 도와주기 위한 공공부조법 5가지가 있고요. 사회보험은 민간보험 말고 사회보험이잖아요. 이건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처럼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이 있고요. 사회서비스법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법은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항상 나오는 거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추가적인 법들이 있다. 이것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공부조랑 사회보험을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공공부조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공공부조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요. 그다음 의료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3과목 중에도 의료급여가 있는데 별도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또 제가 구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만 알아도 우리가 쉽게 법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죠. 갑자기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뭐 한 달 단위로 지원해 주는 건데 한 달씩 3달까지 연장해 갖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매달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옛날에 노령연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득 하위 70%만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도 뭐냐면 중증장애인 있죠. 중증장애인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장애인연금법입니다. 이건 공공부조는 나라에서 좀 생활이 어렵거나 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여도가 없더라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죠.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기초생활법의 기본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거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활을 돕는 게 기초생활보장법이다. 여기에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제가 용어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급권자라는 게 있습니다.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수급권자입니다. 수급권자,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수급자는 실제 신청을 해서 수급을 받는 사람이 수급자예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 주는 게 아니라 수급자가 되려면 신청을 해서 받기 때문에 신청주의 원칙 때문에 수급권자가 신청해야지만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오기 때문에 수급권자랑 수급자가 나눠지게 됐다. 수급품은 물품이에요. 수급품.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돈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물건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뭐 누리카드를 충전해 주거나 또는 각종 요금 감면 혜택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금전이나 물품이 수급품이 된다.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누가 실시를 할까요? 그렇죠. 국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기관이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나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관이 바로 보장기관이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얘기가 나오면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부양의무자 조건도 있고 어떨 때 부양의무자를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조건도 있는데
기본은 부양의무자의 기본은 뭐냐면 일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입니다. 일촌이니까 제가 있다면 저의 부모님과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일촌 직계니까 직계 존속은 위를 얘기하는 거고 직계 비속은 아래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저의 부모님과 저희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해당 안 되는 거고요. 또 저가 있으면 저희 누나나 동생 이런 사람들은 일촌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일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얘기하는 부양의무자다. 부양의무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결혼을 했으면 저희 장인장모님도 뭐가 된다? 일촌 직계가 된다. 부부가 있으면 부부의 부모님과 시부모님과 그다음에 저같이 장인장모님도 해당되고 자녀까지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 일촌 직계혈족이 그 배우자인데 부양의무자가 일촌 직계지만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딸이 일촌 직계 비속이잖아요. 밑에니까 직계 비속에 딸도 일촌 직계에 해당되는데 딸이 사망했으면 그러면 사위의 재산을 안 본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제가 있는데 만약에 아내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 장인장모님 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거죠.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거예요.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 기준은 해마다 그 생활 실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걸 정합니다. 정해서 최저 보장 기준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도 정하고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도 정합니다. 소득 인정액도 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같은 걸 정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누구의 소득 인정액일까요?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인정액은 뭐가 소득 인정액일까요? 이건 두 가지를 합산하는 겁니다. 소득 금액, 소득 평가액, 그러니까 버는 금액, 그 가구가 버는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 환산 이 금액을 합쳐갖고 뭐가 된다? 소득 인정액이 된다. 소득 평가에 버는 돈과 그 다음에 재산을 소득으로 한 사람 합쳐갖고 소득 인정액이 된다.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딱 중간되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에요. 이 중위소득의 30%라든가 40%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중위소득은 아까 얘기한 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해마다 정합니다. 국민들의 소득에 따라 정하는데 이 중위소득이라는 건 1번부터 2번 쭉 해갖고 예를 들면 100명이라고 그러면 50번대 정 가운데 소득이 중위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평균소득을 하지 않고 중위소득을 할까요? 평균소득을 하다 보면 이 99번째나 100번째에 만약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 99번째나 100번째에 사람 소득이 엄청 크면 평균이 엄청 커져요. 아주 소득이 많은 사람, 아주 재산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평균 정도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큰 금액의 평균을 나오니까 평균소득 적용하지 않고 중위소득, 중간에 위치한 소득 1번부터 100번까지 50번째를 중위소득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이 기준 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의 30%, 40%, 45%, 50% 급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이 50%까지가 차상위 계층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받는 것 중에 바로 위의 계층이 차상위 계층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부양의무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금 정부에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조건을 많이 폐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까지도 내년에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에서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죠.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을 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고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없는 경우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아주 중위소득 미만이거나 장애인 연금에 의해서 장애를 받거나 질병이나 교육이나 부양 능력이 전혀 없는 소득이 없는 경우예요. 소득이나 재산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없거나 아주 미약한 경우겠죠. 아주 낮은 경우에 부양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부양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부양을 못 받을까요? 그렇죠. 뭐 우리가 군대를 가거나 병역별부에서 군대를 가거나 뭐 감옥에 가거나 해외 이주를 하거나 실종을 하거나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건데, 이 법률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르신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사는 게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데 지금 잘 연락도 안 되고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항목을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못하겠다고 한다, 아니면 뭐 거부한다, 자기가 싫다고 한다. 예를 들면 뭐 어렸을 때 나 집에 가출해가지고 뭐 따로 살고 해갖고 부모님이랑 연락도 안 된다, 난 못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서 부양 의무자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알아주세요. 그리고 되게 법이 재밌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항목이 있다는 거니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여러 가지 용어를 알아봤고요.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4+3이 있습니다. 4+3이 있습니다.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장받는 건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씩 했는데, 요거는 분야별로 생계, 매달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라든가 의료 관련된 걸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자녀의 교육을 지원해 주는 교육, 이렇게 분야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항상 해줄 수 있는 게, 여기 해줄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는 뭐냐면요, 해산에 애를 낳았던가 장례식을 치르거나 아니면 자활, 이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 필요할 때마다 해주는 게 요 세 가지예요. 해산, 장제, 자활은 필요할 때마다 해당될 때, 애를 낳았을 때, 장례식을 치를 때, 그 다음에 직업을 구해서 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때, 그때마다 지원해주는 게 요거다. 평상시에 지원해주는 게 요건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아까 중위소득의 30% 이하고요. 요건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5%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50%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는 중위소득 50%는 차상위 계층과 똑같은 거죠. 차상위 계층 정도 수준이 중위소득이 50%니까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제 차상위 계층 정도 된다는 거죠. 생계는 매달 급여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건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서 해마다 정해지는 거를 새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다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 몇 퍼센트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죠. 주거급여는 매달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너무도 좋은데 올해 필요하면 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을 안 봅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현재 안 보는 게 주거급여랑 교육급여예요. 주거급여랑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재산과 소득만 없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주거급여랑 교육급여예요. 주거급여는 매달 이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월세를 살아도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 집에 같이 살 경우에 그 부모님만, 어머니나 아버님만 별도 가구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는데 도와주세요. 이건 자녀 재산 같은 거 보지 않고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요. 내년에 지금 정부에서 생계급여까지 부양의무자 조건 안 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신청을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별도로 이제 안 되더라도 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올해 하여튼간 가능하시면 이 주거급여 신청하는 데 도와주세요. 저도 한 5분 정도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의 재산과 소득만 없다면, 아니면 아주 그 금액이 낮다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해 놓으면 내년에 생계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도와주시고요. 요 의료급여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4가지 수시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할 때마다 지원, 해산, 장제, 자활까지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자활을 사실 도우려고 그러거든요. 자활을 도우려고 하는데, 자활에 대한 법은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역 자활센터도 있고, 그래서 자활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직업도 알선해주고 뭐 자금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자활을 하게 되면 뭔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자활을 그렇게 약간 모순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자활하려고 하지 않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가 기초 틀을 잡아드렸는데, 한번 책을 보시거나 어느 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좀 이해가 될 거고, 법도 잘 아마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법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러면 의료급여,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세부 항목 중에 의료급여가 있는데, 이 의료급여는 뭘까요? 이 의료급여는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서 이제 뭐 병원비라든가 뭐 입원했을 때 비용이라든가 약값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건데, 요거는 뭔 차이가 있냐면,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사람이랑 뭔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 수급권자가 된 사람이 요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사람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재해를 당해서 지금 이재민으로 등록된 사람, 그 다음에 의사상자,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다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로 법률적으로 등록된 사람, 또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입양한 아동이 18세까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또 독립유공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 또 북한에서 탈북한 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 노숙인으로서 자립지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에 의료급여, 병원비를 지원받거나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도 일부에 있고요. 그 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입양한 사람이라든가 탈북한 사람이라든가 뭐 5.18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노숙인이라든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의사상자라든가 재해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된다. 의료급여를 지원받는데,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과 2종. 1종 의료급여 대상자, 2종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는데, 1종은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이고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1종이면은요, 1종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입원하게 되면 다 금액이 면제가 되고요. 외래를 가게 되면 병원비는 자기 부담금 1,000원만 내면 되고, 약국에 가면은 500원만 내면 돼요. 그리고 2종 급여는 이제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의 한 10% 정도만 내게 되고, 외래는 1,000원, 그 다음에 뭐 외래는 1,000원이지만 2차 기간과 3차 기간 뭐 1,500원 이렇게 하고 자기 부담금이 있고요. 약값은 뭐 500원입니다. 약값은 약국에 가서 뭐 금액이 2,000원이 나왔든 뭐 5,000원이 나왔든 간에 금액은 이제 500원만 내게 되는 거니까 혜택이 더 큰 게 1종이고, 그 다음에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2종이다. 2종. 이렇게 해서 의료급여는 여기에 있는 의료급여랑 여기 있는 의료급여랑 요 의료급여를 구별해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내에 지금 에어컨이 틀어져가지고 좀 목이 안 좋네요. 잠깐 물을 한 잔 마시고. 제가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공부조의 세 번째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뭐 재난을 당한다든가 뭐 태풍이 와서 집이 다 집이 멸실됐다던가, 아니면 장마가 져가지고 집이 다 잠겼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한 달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2번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까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가 있는데, 요거 긴급복지 지원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려우면 요 기초수급을 신청해 주거나, 이렇게 아니면 의료급여를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다른 걸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 달이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연장도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이 있으면 신청해갖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요 긴급복지 지원은 여기에 준하는 것들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금전적으로도 지원해 주고 물건도 지원해 주고 생계 의료 주거 복지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 교육이라든가 다른 기관과 연결해가지고 다양한 복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모녀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 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뭐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자살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먼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황들을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부가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지원해주게 되는 게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다. 이것도 한번 제가 기본 틀을 잡아드렸으니까 한번 이 법을 보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요. 기초연금은 이제 옛날에 노령연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배운 사람이고 1급 딸 사람이니까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제 소득 하위 70%일 경우에는 30만 원씩 지원받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그다음에 각종 연금을 받는 사람 그 군인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죠. 그리고 소득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우자랑 같이 받을 경우에는 이게 3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각각 20%씩 감액해서 80%만 줍니다. 100분의 80%만 줘서 24만 원, 여기도 100분의 80해서 24만 원에서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는 최대 48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을 받거나 소득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 금액에서 감액해서 주죠. 기초연금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이 공공부조 말고 사회보험 중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이 기초연금을 감액해 주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가입해서 받는 돈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돈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 또 요걸 갖다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이제 노인의 생활을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계층 간의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게 지원해준다. 이런 용목 때문에 많이 지원을 안 해주는데 하여튼 금액이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부조 중에 마지막에 장애인연금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중증장애인은 옛날에 1, 2, 3급에 해당하는 게 중증장애인이죠.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이 상실되고 장애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도 수급권자가 있고 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있고 소득 인정액이 이제 따져서 소득을 보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이제 좀 70% 하위 70%에 해당해야지만 줄 수 있다 받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 재원은 이 장애인연금법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준다. 역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것이다. 연금을 받거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이런 거 받는 사람은 제외가 된다. 이것도 역시 30만 원씩 받는 걸 기본으로 지금 2021년에 하고 있는데 역시 같이 받게 되면 부부가 같이 받게 되면 20%씩 감액해서 80%만 줘서 24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 금액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연금을 받거나 다른 연금을 받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으로 보거든요. 소득을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기초생활보장법에 1인 가구는 생계급여가 52만원, 2인 가구는 90몇만 원 이렇게 받는데 이 금액에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여기서 감액해서 줍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감액해서 주지만 장애인연금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연금이랑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장애가 있으신 분은 꼭 장애인 연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1교시는 이렇게 공공부조로 마치고 제가 이 2교시에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